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루의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YTN 뉴스라이브입니다. 지지층 구애에 치중하면 내년 총선 결과는 불문가지. 대통령의 멘토로 알려진 신평 변호사의 작심 쓴소리입니다. 선거란 중도층의 마음을 얻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면서 대통령이 대구 서문시장을 1년 새 4번 방문한 것을 그 예로 들었습니다. 대통령 지지율은 30%대에서 치고 올라가지 못하고 있고 새로운 대표 체제가 갖춰진 국민의힘 지지율도 민주당에 밀리는 상황. 이런 상황에 전광훈 목사를 고리로 한 설전까지 계속되고 있죠. 중요한 국가 이슈가 많은 시점, 여권이 지지율 반전 동력을 어떻게 찾아 나가야 할지 오늘 나이트 포커스에서는 이 내용 집중 다뤄보겠습니다. 건조한 날씨에 산불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월요일 뉴스나이트 헤드라인 보시고 산불 상황부터 정리해보겠습니다. 4월 3일 월요일 뉴스나이트 주요 뉴스입니다. 이틀째 이어진 충남 홍성과 금산대전 산불이 오들어 강한 바람을 타고 다시 번져 피해가 급속히 커지고 있습니다. 경북 영주 박달산에서 난 불도 확산하면서 산림당국이 대응 3단계를 발령했습니다. 갑작스러운 화마에 마을이 잿더미로 변하고 주민 등 수백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산불의 기세가 약해질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피해 주민들의 속도 함께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에서 여성을 납치하고 살해한 일당이 구속됐습니다. 경찰이 신고 접수 4시간 뒤에야 범행 차량을 전국에 수배하고 또 상보 보고도 지체하는 등 늑장 대처한 것으로 드러나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2030년 월드 엑스포 개최 후보지 부산 실사를 위해 방한한 국제박람회기구 실사단을 상대로 국회와 정부, 재계가 유치 총력전에 나섰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환영 만찬을 열고 한국 그리고 부산은 완벽하게 준비됐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수중 위협에 맞서 한미일 3국이 제주 남방 해역에서 핵 추진 항모를 동원해 대잠수함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중국은 발끈하며 한반도가 지척인 곳에서 맞불 무력 시위를 벌였습니다. 전현직 미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형사 기소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뉴욕 법원 출석을 앞두고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지지자들은 트럼프 자택 주변에 모여 세를 과시하고 있고 뉴욕 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경북 영주에서 발생한 산불이 커지면서 산림당국이 산불 대응 단계를 한 단계 올렸습니다. 어제 충남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도 강풍 속에 여전히 꺼지지 않고 있는데요. 취재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추기성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어제 오늘 지금 산불 비상인데요. 지금 전국 산불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오늘도 전국 곳곳에서 산불이 이어졌습니다. 7곳은 아직도 진화 중입니다. 오늘 오후 2시 10분쯤 경북 영주 박달산에서 난 불도 강한 바람을 타고 계속 확산하면서 산림당국은 대응 단계를 산불 2단계에서 3단계로 올렸습니다. 광역단위에서 동원할 수 있는 인력과 장비를 모두 투입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파악된 인명 피해는 없습니다. 다만 순간 최대 풍속이 초속 12m에 달하는 강풍이 불면서 25명이 대피했습니다. 어제 오전 충남 홍성과 당진, 금산에서 난 산불은 하루가 지났지만 여전합니다. 산림당국은 산불 3단계를 유지하고 진화 작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홍성은 강풍 영향으로 진화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데 저녁 8시 기준 진화율은 60%입니다. 인근 주민은 학교나 마을 시설로 대피했습니다. 건조한 날씨 속에 오늘 낮 전라남도 한평과 순천에서 난 대형 산불도 잡히지 않고 있는데 산불 2단계 수준입니다. 충남 산불과 마찬가지로 밤샘 진화 작업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외에도 경기 양주와 남양주 등 수도권에서도 산불이 잇따랐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충남 홍성 산불은 축구장 1,500개가 넘는 방대한 면적이 산불 영향 구역에 들었습니다. 건조한 날씨에 거센 바람까지 더해지면서 피해 구역이 급속히 넓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곤 기자입니다. 산에서 시뻘건 불길이 맹렬히 타오릅니다. 하늘에서는 헬기가 연신 물을 뿌리고 지상에서는 사람들이 숨은 불씨와 사투를 벌입니다. 산불 진화를 위해 군 장병과 군용 헬기도 대거 투입됐지만 속수무책입니다. 이 불이 날라와가지고 이 산에가 붙으라고 그래갖고 나는 또 여자 소독을 차려가지고서 불 떠갖고 와서 일 좀 껐거든요.
껐는데 또 살아난 거요. 홍성 산불 영향구역만 1,100헥타르가 넘어 축구장 1,500개가 넘는 면적이 피해를 본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불이 거센 바람을 타고 날아다니면서 불길이 곳곳으로 급속히 퍼졌고 주택과 창고 등 시설물 60여 곳이 피해를 봤습니다. 산불이 휩쓸고 간 주택입니다. 지붕과 벽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고 살림살이는 모두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홍성군 지정문화재인 사당도 화마를 피하지 못했고 한 농민이 애지중지 키우던 돼지 800여 마리는 떼죽음을 당했습니다. 이 돈사가 그래도 이제 좀 산에서 좀 그래도 거리가 있고 해서 여기는 생각을 못 했거든요. 어떻게 복구를 해야 될지 막막합니다. 예. 충남 금산에서 시작돼 대전까지 번진 산불 역시 강풍 때문에 좀처럼 잡히지 않았습니다. 산림청은 산불 발생 둘째 날에 대형 산불을 모두 잡을 계획이었지만 다시 강해진 바람으로 확산하는 불길을 잡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YTN 이상군입니다. 갑작스런 산불을 피해서 요양시설 입소자나 환자, 주민들 수백 명이 대피했습니다. 화마의 기세가 잦아들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피해 주민들의 불안감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김민성 기자입니다. 마을 위 산등성이에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헬기 여러 대가 오가며 물을 들이붓지만 기세가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습니다. 민가들이 모여있는 산불 현장입니다. 불길이 바로 머리 위까지 미치자 뒤를 바라보는 주민들의 얼굴에 걱정이 가득합니다. 자욱한 연기, 매캐한 냄새에도 현장을 떠나지 못하고 한참을 지켜봅니다. 어제 밤에 한숨도 못 잤어요. 여기 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거. 화마가 덮친 대전의 한 마을은 한순간에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이게 저기서 순식간에 한 2, 30분 사이에 여기까지 불이 붙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우리 거는 안 타고 밑에만 타고 있더라고. 안 좋지. 뭐 좋은 사람이 어디 있노.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주변 요양시설 입소자를 비롯한 주민 800명은 겨우 몸만 빠져나왔습니다. 그중 일부는 다행히 살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게 됐습니다. 화재 발생 하루 만입니다. 빨리 다시 생활 공간으로 돌아갈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생활 공간에서 다시 거주민분들이 다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다시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꺼질 듯 말 듯 잦아들지 않는 산불. 집을 잃은 주민들의 속도 함께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서울 한복판에 자리 잡은 인왕산에서 난 산불은 꼬박 하루 넘게 이어지면서 인근 주민들을 불안에 떨게 했습니다. 이번 산불로 잿더미가 된 산림만 축구장 21개 면적으로 서울에서 난 산불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서울 인왕산 중턱에서 끊임없이 피어오르는 흰 연기. 헬기가 쉬지 않고 물을 퍼나르지만 좀처럼 가라앉지 않습니다. 산불이라고 하면 을의 서울이 아닌 지역에서 나는 것으로 여겼던 시민들은 수도 한복판에서 장시간 이어진 산불에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무엇보다 인근 주민들은 한때 집을 나와 대피하기도 했던 만큼 날을 넘겨서도 계속되는 불에 밤새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불기는 좀 많이 가라앉긴 했지만 그런 소리가 계속 나다 보니까 아직 안 끝났구나. 그리고 좀 약간 그래서 불안한 마음도 조금 있었죠. 네. 이번 산불로 15.2헥타르, 축구장 21개 크기에 달하는 산림이 불에 탔습니다. 그간 서울 시내 산에서 불이 나더라도 피해 면적이 1헥타르 안팎이었던 것에 비춰보면 월등히 큰 피해 수준인데 실제로 지난 1986년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뒤 서울 도심에서 발생한 산불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 탓에 불이 빠르게 퍼지면서 초기 대응이 어려웠던 게 피해를 키운 요인으로 지적됩니다. 특히 표면이 대부분 돌로 이뤄지고 산세가 험한 인왕산의 특성상 대원들이 남은 불씨를 일일이 확인하러 진입하는 게 쉽지 않아 잔불 정리에도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낙엽이 많이 쌓여 있어가지고 화점이 낙엽 속에 있는 경우가 많아서 그 부분들을 일일이 갈초리 등으로 끊어내면서 작업을 했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었습니다. 불이 난 당일 전국 곳곳에서 산불이 나면서 헬기 등 진화 장비가 분산 투입된 것도 신속한 화재 진압을 가로막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조만간 감식에 나서 산불이 어디서 어떻게 시작됐는지 조사할 방침입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네, 지난 이틀 새 발생한 산불은 40여 건이 넘습니다. 특히 어제 하루 34건에 이르는 산불이 발생해 역대 하루 산불 발생 건수 3번째를 기록했습니다. 건조특보 속에 고온의 강한 동풍이 겹치는 날씨 조건이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김민경 기자입니다. 지난 휴일 하루 동안 발생한 산불은 모두 34건. 동쪽을 제외한 서쪽 대부분 지역에서 오후에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지난 2002년 4월 5일 식목일에 발생한 63건의 산불. 2000년 식목일의 50건에 이어 역대 3번째로 많은 일 산불 건수를 기록했습니다. 오늘도 산불 발생 기세는 꺾이지 않았습니다. 건조한 날씨가 동시다발 산불의 가장 큰 원인입니다. 전국 대부분의 건조주의보가, 수도권과 충청 일부에는 건조경보가 발령됐습니다. 여기에 동풍이 태백산맥을 넘으며 고온 건조한 바람으로 바뀌며 마치 초여름 같은 더위가 나타났습니다. 서쪽 지역은 상대 습도가 20% 이하로 떨어졌고 초속 10m 이상의 돌풍까지 불면서 산불이 발생하기 좋지만 진화는 어려운 기상 조건이 만들어진 겁니다. 다행히 내일 밤부터는 전국에 단비 소식이 있습니다. 서해상에서 접근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4일 늦은 오후부터 6일 사이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는데요. 특히 제주도와 남해안, 지리산 부근에는 매우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주도와 남해안, 지리산 부근에는 최고 120에서 200mm, 내륙에도 20에서 80mm의 봄비치고는 무척 많은 양의 비가 예상됩니다. 이번 비는 봄철 산불이 가장 잦은 시기인 식목일과 한식을 거쳐 내립니다. 따라서 극심했던 가뭄해갈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산불 걱정도 한시름 덜게 하는 말 그대로 단비가 될 전망입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오늘 낮 인천 부평에 있는 상가 건물에서도 연달아 불이 났습니다. 경기도 이천에 있는 한우 직판장에서도 불이 나는 등 수도권 곳곳에서도 화재가 잇따랐습니다. 김다현 기자입니다. 건물이 빼곡히 들어찬 도심 한복판. 고층 건물에서 시커먼 연기가 뿜어져 나오면서 주변이 온통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소방대원들이 연신 물을 뿌려보지만 건물 외벽은 이미 완전히 녹아내렸습니다. 점심시간이 한창이던 정오쯤 인천 부평동에 있는 지상 14층, 지하 5층짜리 상가 건물에서 불이 났습니다. 14시 10분 현재까지 162명의 인원과 73명의 차량을 동원하여 화재 진압 및 구조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영화관도 입점한 건물이라 인명피해가 커지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 컸지만 모두 안전히 대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희는 건물에서 일하는 직원들인데요. 경보음이 울려가지고 1층으로 급히 대피하게 됐습니다. 불이 나기 20분쯤 전엔 바로 옆 건물 식당에서도 화재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때문에 경찰과 소방당국은 불이 옮겨 붙으며 다른 건물로 번졌을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습니다. 비슷한 시각 경기도 이천에 있는 한우 직판장에서도 불이 났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건물 안에 있던 30여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또 연면적 1,800여 제곱미터, 2층짜리 건물 한 동이 완전히 타버렸습니다. 소방당국은 건물 1층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강남 한복판에서 벌어졌던 납치 살해 사건의 주범으로 지목된 피의자가 피해자 코인 회사에 투자를 했다가 8천만 원을 잃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나머지 피의자 2명은 피해자의 코인을 빼앗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털어놨습니다. 김태원 기자입니다. 강남 납치 살해 사건 피의자 3명이 법원으로 들어섭니다. 주범으로 지목된 이모 씨, 그리고 황모 씨와 연모 씨입니다. 피해자와 유가족들에게 한 말씀만 해주시죠. 정말 죄송합니다. 금품 노렸다면서 왜 살해하셨습니까? 죄송합니다. 이들은 지난달 29일 밤 피해자인 40대 여성 A씨를 납치하고 살해한 뒤 대전 대청댐 인근 야산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습니다. 먼저 붙잡힌 연 씨와 황 씨는 가상화폐를 빼앗으려고 A씨를 살해했다고 경찰에 털어놨습니다. 이러면서 이번 범행을 제안하고 지시한 주범으로 이 씨를 지목했습니다. 그러나 이 씨는 범행을 완강히 부인하고 있습니다. 다만 경찰 조사에서 지난 2020년 A씨와 가족이 운영하던 업체가 발행한 가상화폐에 8천만 원을 투자했다가 손해를 봤다고 진술했습니다. 이후 이 씨는
A씨에게 2천만 원을 요구해 지원받았다고도 말했습니다. YTN 취재 결과 지난 2018년부터 실제로 A씨는 감사, 남편은 이사로 가상화폐 사업을 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때문에 경찰은 E씨가 가상화폐 투자를 둘러싸고 A씨 쪽과 원한 관계가 있었고 연씨와 황씨에게 납치, 살해를 지시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지난 1월부터 이들과 함께 범행을 모의한 혐의로 20대 남성을 추가 입건했습니다. 가상화폐를 빼앗아 차를 사주겠다는 황씨의 말에 피해자를 함께 미행했지만 힘들다며 지난달에 빠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E씨와 범행을 계획한 공범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네, 전국 경찰 검색 시스템에 이 납치 차량 번호가 등록된 건 처음으로 신고가 접수된 지 4시간 뒤였고 또 관할 경찰서장과 서울경찰청장이 보고를 받은 건 무려 7시간 뒤였습니다. 경찰청은 이번 사안이 마무리되면 감찰에 착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안동준 기자입니다. 경찰의 강남 납치 관련 신고가 처음 접수된 건 지난달 29일 밤 11시 46분. 관제센터 CCTV를 통해 다음날 새벽 0시 52분 용의 차량 차종과 번호를 특정한 경찰은 4분 뒤 수서경찰서 관내에 13분 뒤에는 서울청 관내에 일제 수배를 내렸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이로부터 4시간여가 지난 새벽 4시 57분에야 전국에 공유되는 수배 차량 검색 시스템에 차량 번호를 등록했습니다. 경찰 지휘체계 보고는 더 늦었습니다. 수서경찰서장과 서울경찰청장이 이 사건을 보고받은 건 아침 7시쯤으로 경찰에 신고가 접수된 지 7시간이 지나서였습니다. 경찰 초동 대응이 적절했는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경찰도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먼저 용의 차량 특정이 늦어진 데 대해서는 최초 신고자가 진술한 차종과 용의 차량 차종이 달랐고 관제센터 CCTV 화질이 좋지 않아 용의 차량을 특정하는 데 시간이 걸렸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같은 시각 엄마가 휴대전화를 빼앗기고 쫓기고 있는 것 같다는 신고가 2차례 접수돼 납치 사건과의 관련성을 확인하다가 전국 수배 검색 시스템 등록이 늦어졌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야간과 휴일에는 상황관리반 체계로 운영돼 경찰서장과 서울청장은 보고를 받지 못했다며 조금 더 빨리 보고됐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찰청은 보고가 늦어진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앞으로 왜 보고가 늦어졌는지 개선책이나 보완책이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안이 마무리되면 보고 지연에 대한 감찰에 착수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국회 대정부 질문 첫날 정부의 대일 외교와 후쿠시마 농산물에 대한 수입 논란 등을 놓고 여야는 날선 공방을 주고받았습니다. 굴욕 외교로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는 민주당 공세에 정부와 여당은 사실이 아니라면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한일 회담에서 국익을 위한 결단을 했다고 엄호했습니다. 엄윤주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외교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한일 정상회담과 대통령실의 갑작스러운 외교라인 교체를 꺼내들며 정부의 대일 외교 전반에 대한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발언을 했다는 일본 언론 보도와 관련해 정부가 국민의 불안감을 조장하고 있다고 맹비난했습니다. 해외 외국의 잘못된 보도에 대해서는 아무 조치 안 취하는 이렇게 태평한 말씀하셔도 돼요? 국민들 지금 불안해하지 않겠습니까? 대통령이 그런 말씀 하셨는지 안 했는지 정말 궁금해하고 불안해하고 있잖아요. 일일이 하나하나의 신문을 쫓아다니면서 그거를 조치를 하고 하는 것은 그 우선순위는 적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한일 정상회담의 성과를 부각하며 일본의 한국에 대한 소극적인 태도는 지난 문재인 정부의 대일 외교 탓이라고 역공을 폈습니다. 그러면서 굴욕 외교, 조공 외교라는 야당의 주장을 일축한 동시에 윤석열 대통령이 국익을 위한 결단을 했다고 추켜 세웠습니다. 조공이라는 거는 일종의 약한 사람이 강한 사람한테 뭐를 갖다 바치는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이 지금 그래야 할 이유는 별로 없는 거죠. 저는 이러한 결단을 이어나간 게 윤석열 대통령이다. 그래서 후세 사과 평가할 거다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여야 지도부도 장외에서 신경전을 이어갔습니다. 민주당은 후쿠시마 오염수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된 문제라며 정부를 향해 제대로 된 대안을 마련하라고 거듭 압박했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는 단순 외교 의제나 여야가 나뉘어 다툴 정전거리가 아니라
우리 영토와 영해 국민의 걱정과 생명이 직결된 문제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야말로 삭발식까지 감행하며 국민에게 가짜뉴스와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다고 맞받았습니다. 민주당은 일본발 가짜뉴스를 근거로 삭발식까지 감행하면서 정부를 규탄하고 있습니다. 한일 정상회담을 둘러싼 괴담에 가까운 가짜뉴스와 허위 사실을 유포할 걸로 민주당은 오는 6일 일부 소속 의원의 후쿠시마 방문을 예고하며 여론전에 더욱 힘을 쏟을 것으로 보이는데 정부의 대일 외교를 둘러싼 여야의 갈등은 더욱 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내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서 사실상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릴레이 삭발식을 포함한 규탄 대회를 열고 정부가 농민들의 생존권을 외면한다며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정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23일 쌀 초과 생산분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게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여당 반발 속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법 통과 10여일 만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내일 국무회의에서 국회에 법안 수정을 요구하는 제2요구권, 사실상의 거부권을 행사할 전망입니다. 법안 재의결을 위해선 과반 출석의 출석 3분의 2 이상 찬성표가 모여야 하는데 115석을 가진 국민의힘이 반대하고 있어 사실상 법안 폐기 수순을 밟는 겁니다. 법 개정안이 국가재정에 악영향을 끼친다며 애초부터 거부권 건의를 언급했던 국민의힘은 대통령 방침에 힘을 실었습니다.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1호 법안 통과를 위해 농업 미래 파괴까지 불사한다고 맹폭을 퍼부었습니다. 정권을 뺏기자 이제 부랴부랴 추진하는 이유는 뻔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실패해야 민주당에게 반사적 이익이 생긴다는 못된 흉계라는 사실. 민주당은 소속 의원 삭발식 등 대규모 규탄 대회를 열고 농민 생존권과 식량 안보를 지키기 위해 법 개정안을 공포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농업을 파탄 지경으로 내몬 장군님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여당입니다. 거부권이 아니라 이를 바로 공포함이 마땅합니다. 또 여야 합의가 가능한 국회의장 수정안이 가결됐는데 한덕수 총리가 과거 자료를 끌고 와 왜곡, 조작을 하고 있다며 탄핵 사유라고 비판했습니다. 내일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이 예정돼 있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첫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여야의 거친 공방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정윤우입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홍준표 대구시장이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를 두고 거친 입씨름을 벌였습니다. 최근 지도부에서 불거진 설화와 또 당 지지율 하락이 이 갈등의 직접적 배경이었지만 여권 핵심 인사들의 힘겨루기 성격이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경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설전의 포문은 홍준표 대구시장이 먼저 열었습니다. 보통 새 지도부는 지지율이 급등하는데 왜 거꾸로 폭락하는지 검토해 봤느냐며 김기현 대표를 직격했습니다. 무기력하게 줏대 없는 행동을 계속하면 총선 전에 또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안 간다는 보장이 있느냐고까지 했습니다. 홍 시장이 나중에 비대위 표현을 삭제하긴 했지만 출범 초기에 비대위 전망까지 들은 김기현 대표도 가만히 있진 않았습니다. 지방자치 행정을 맡은 사람은 그 일에 더 전념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당은 전광훈 목사와 강한 선을 그어야 될 만큼 관계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홍 시장은 상임 고문인 자신은 중앙정치에 관여할 권한과 책무가 있다며 어이없는 발언이라고 응수하기도 했습니다. 여권 핵심인 두 사람이 이렇게 수위 높은 설전을 주고받게 된 건 전 목사가 우파를 통일했다고 언급한 김재원 최고위원 발언 논란이 발단이었습니다. 김 최고위원을 징계하라는 홍 시장을 향해 전 목사가 원색적 비난을 쏟아냈고 이후 홍 시장이 당이 전 목사와 선을 그어야 한다며 김 대표를 압박하고 나선 겁니다. 대구 시민 여러분, 홍준표 저거 탄핵하세요. 저거 정신 나가죠 말이야. 하지만 내년 총선 공천과 나아가 차기 대권 가도 등 당내 역학구도를 둘러싼 신경전이 김기현 대표와 홍준표 시장 갈등의 근본적 원인이란 해석도 있습니다. 다만 유력 인사들의 설전으로 집안 싸움만 부각되면 지지율 반등을 위해 고심하고 있는 여당에
결코 도움될 게 없다는 지적에는 이견이 많지 않아 보입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제75주년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이 오늘 제주 4.3 평화공원에서 봉행됐습니다. 정부는 국무총리가 대독한 윤석열 대통령 추념사를 통해 명예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족회 회장은 4.3에 대한 이념 공세를 끝내고 국민 대화합시대로 동참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고재영 기자입니다. 오전 10시 정각, 제주 전역에 울린 사이렌 소리에 맞춰 참석자들은 4.3 희생자를 기리는 묵념을 합니다. 올해 4.3 추념식은 제주 4.3 견뎌냈으니 75년 딛고 선노라라는 주제로 진행됐습니다. 지난해 당선인 신분으로 참석했던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엔 일정상 불참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대신 참석한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독한 추모사에서 명예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4.3 희생자들과 유가족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생존 희생자들의 고통과 아픔을 잊지 않고 보듬어 나갈 것입니다. 4.3은 김일성 지시에 의한 것이라는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의 발언을 비롯해 올해는 4.3을 왜곡하고 폄훼하는 일이 잦았습니다. 4.3 유족회 회장은 4.3은 진영의 역사가 아니라며 이제는 이념적 공세를 끝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4.3에 대한 이념적 공세의 종지부를 찍고 진정한 국민 대화합의 시대로 향해 가는데 동참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유족 사연에는 4.3 당시 부모 형제를 모두 잃어 다른 성을 쓰며 살아야 했던 이삼문 씨의 사연이 공개됐습니다. 유족들의 수건인 가족관계 불일치 문제 해결은 행안부가 시행령을 개정해 해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오는 7월부터 가족관계가 정의될 수 있을 전망입니다. 올해 추념식에는 식후 행사로 처음으로 국가 차원의 문화제가 열렸습니다. 추념식에 참석한 생존 희생자와 유족들은 이제는 4.3이 이념의 굴레에서 벗어나 화해와 상생의 상징으로 온전히 자리 잡을 수 있기를 기원했습니다. YTN 고재영입니다. 4.3 사건 75주기를 맞아 여야는 한 목소리로 희생자를 추모하고 명예회복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제주에서 열린 추념식에 윤석열 대통령과 김기현 대표 등이 참석하지 않은 걸 두고는 거친 공방이 빚어졌습니다. 박규환 기자입니다. 서해 수호의 날 기념식에 불참했던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지도부를 대거 이끌고 제주 4.3 추념식에 참석했습니다. 용서와 화해의 4.3 정신을 기리면서도 추념식의 모습을 보이지 않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선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4.3의 완전한 해결이라던 대통령의 약속은 부도났습니다. 정권의 퇴행적 모습 때문에 4.3을 부정하는 극우 세력들까지 활개를 칩니다. 2년 만에 제주에서 희생자들을 참배한 문재인 전 대통령은 윤 대통령의 불참에는 말을 아꼈습니다. 다만 정치권의 일부 논란을 의식한 듯 여전히 4.3을 모독하는 행위가 이어져 개탄스럽고 가슴 아프다고 비판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는 4.3의 해결을 위해 많은 노력들이 행해지고 있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여전히 4.3을 모독하는 그런 행위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매우 개탄스럽게 생각하고 가슴 아프게. 제주 추념식에 참석한 일부 국민의힘 지도부는 윤 대통령을 겨냥한 민주당의 공세에 적극 반박했습니다. 대통령의 불참을 정치적으로 해석하지 말라는 겁니다. 대통령 취임도 이전에 당선 시절에 여기 오셨댔지 않습니까? 오셔서 충분히 말씀을 하실 거예요. 그 마음에 변함이 없다고도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자꾸 정치적으로 해석하지 말아주십시오. 네. 김기현 대표는 제주 대신 서울에서 4.3의 상징인 동백꽃 배지를 달고 희생자들을 추모했지만 주요 민생 현안도 있고요.
또 부산 월드 엑스포 유치 관련해서도 우리 당력을 쏟아야 되고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기 때문에 당의 지도부가 역할을 나누어서 각자 일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이해합니다. 추념식에 참석한 이준석 전 대표는 쓴소리를 날렸습니다. 저라면 당연히 했을 텐데 하지 않은 것에 어떤 이유를 붙이는 것이 참 궁색해 보입니다. 여기에 태영호 최고위원이 4.3 사건의 시작이 김일성의 지시였다는 기존 주장을 반복하며 논란의 불씨를 남겼습니다. 4.3 사건 75주기를 맞아 여야는 일제히 희생자들을 향해 한 목소리로 추모의 뜻을 모았지만 각 당의 입장에 따른 정치 공방은 여전했습니다. YTN 박견입니다. 국제박람회기구 실사단이 2030년 월드 엑스포 개최 후보지인 부산에 대한 본격적 실사를 앞두고 우리 정치권 인사들을 잇따라 만났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환영 만찬을 열고 한국 그리고 부산은 완벽하게 준비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국회의사당 에메랄드빛 돔 아래 부산 엑스포 지지 현수막이 큼지막하게 내걸렸습니다. 국제박람회기구 BIE 실사단의 방문에 김재표 국회의장이 손수 마중 나왔습니다. 현안마다 늘 평행선을 달리는 여야지만 부산 엑스포에는 모처럼 한마음 한뜻입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과거와 현재, 미래를 엮어 부산이 엑스포 개최의 최적 도시임을 설명했습니다. 부산 엑스포 유치, 개최에 대한 초당적 협조와 지원 내용이 담긴 결의안은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239명 모두의 찬성으로 일사천리 가결됐습니다. 2030 부산 세계박람회의 성공적 유치 및 개최를 위한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실사단도 본회의장에서 이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충분한 역할을 하겠다던 윤석열 대통령은 모든 정부기관은 실사단의 방한 일정 지원에 만전을 기하라고 거듭 지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청와대 상춘제로 실사단을 초대해 비공개 만찬을 함께하며 부산 엑스포를 향한 정부의 적극적인 유치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부산 엑스포의 개최 역량과 함께 차별화된 경쟁력을 직접 확인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 부산 is ready. 감사합니다. Thank you very much.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회 사랑제에서 실사단을 만나 팀 코리아 국가 차원의 노력을 설명했고 박진 외교부 장관도 부산의 경쟁력을 알리는 데 앞장섰습니다. 유치위원장을 맡고 있는 SK그룹 최태원 회장은 실사단과 오찬 행사를 진행하며 우리의 유치 열기를 알리는 데 안간 힘을 썼습니다. 삼성과 LG 등 기업들은 부산 곳곳에 유치를 염원하는 현수막을 내걸거나 실사단 동선 주변에 맞춤형 광고를 내보내는 등 총력 지원에 나섰습니다. 우리나라는 엑스포 유치 전에 후발주자로 평가받고 있지만 실사단의 5박 6일 방한 기간 1호 영업사원을 자처하는 윤 대통령을 필두로 유쾌한 반란을 일으키겠다는 계획입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네덜란드가 서유럽 최초로 부산 엑스포 유치의 지지 의사를 표현한 데 대해서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이도훈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오늘 오후 5시 반부터 마크 루터 네덜란드 총리와 전화 회담을 했다면서 이같이 전했습니다. 이 대변인은 또 윤 대통령이 네덜란드의 세계적 반도체 회사 ASML의 생산 공장이 경기도 화성에 조성될 인력 훈련 장비 수리 클러스터에 들어올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가 에너지요금 인상안을 두고 진퇴양난에 빠졌습니다. 인상을 하자니 물가를 자극할까 봐 우려되고 또 에너지 기업들의 재무 상황을 생각하자니 인상을 마냥 미룰 수만도 없는 실정이기 때문입니다. 윤혜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전이 발전사로부터 사온 전기를 팔아서 남기는 원가 회수율은 불과 70%. 전기를 사온 가격보다 더 싸게 파는 구조 때문입니다. 지난해 평균 전기 판매 단가는 킬로와트 시당 120.5원이고 구매 단가는 196.7원으로 운영비를 뺀 원가만 계산해도 팔면 팔수록 손해입니다. 매달 부족한 전력 구입 비용은 사채를 발행해서 조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한전채 발행액은 37조 원을 넘어서 전체 채권 시장에서 5%를 차지했고 올해도 벌써 5조 3천억 원을 추가로 발행한 실정입니다. 문제는 올해 적자가 5조 원 이상 나서 발행 한도를 초과해버리는 상황에 몰리는 경우입니다. 여기에 우량 채권인 한전채의 쏠림 현상도 걱정입니다. 이 한전의 회사채는 워낙 그 AAA 초우량 채권이기 때문에 여기로 수요가 몰리게 되고 중소기업이 발행하는 회사채는 안 팔립니다. 그렇게 되면 일부 중소기업들은 자금 조달이 안 돼서 부도의 그 위기에 직면할 수 있고 한국가스공사 역시 원가 회수율은 62%에 불과합니다. 지난해 누적미수금은 8조 6천억 원, 올해 말 13조 원까지 불어날 걸로 예상되는데 이자만 하루에 13억 원에 달합니다. 이렇게 에너지 공기업들의 재무 사정은 하루가 다르게 악화하고 있지만 정부는 요금 인상에 적절히 나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겨울 급등한 난방비로 커진 시민들의 부담을 더 키우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정부 부처 간 엇박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2분기 요금 인상안이 잠정 보류되자 에너지 공기업 경영 현황 긴급 점검 회의를 열려다가 1시간 전 돌연 취소했습니다. 기업들의 자구 노력과 국제 에너지 시장 상황을 먼저 점검하겠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요금 인상의 부정적인 여론을 의식한 정부와 여당의 압박 때문이라는 해석입니다. 일각에서는 전기 사용량이 늘어나는 여름철을 앞두고 요금 인상 충격을 지금부터 분산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공공요금 인상으로 인한 물가 상승 우려와 에너지 공기업 적자 구조 해소 사이에서 정부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지난해 대규모 감산에 합의했던 오펙 플러스 소속 주요 산유국들이 하루 116만 배럴 규모의 추가 감산을 예고했습니다. 자, 이에 따라서 국제유가가 배럴당 최소 $10 오를 것이다. 이러한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증산을 요구해왔던 미 행정부와 또 감산을 앞장서 결정한 사우디 사이에 긴장감이 고조될 것이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종수 기자입니다. 석유 수출국 기구 오페크와 러시아 등 비오페크 산유국 협의체 오펙 플러스가 다음 달부터 원유 감산을 예고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다음 달부터 원유 생산량을 하루 50만 배럴 줄일 것이라고 국영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사우디 에너지부는 감산은 연말까지 시행되며 국제 원유 시장 안정을 위해 단행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자발적 감산은 지난해 10월 오펙 플러스 회의에서 결정된 하루 200만 배럴 감산과는 별도로 실행되는 것입니다. 아랍에미리트도 다음 달부터 하루 14만 4천 배럴 감산에 돌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라크 21만 1천 배럴, 쿠웨이트 12만 8천 배럴을 비롯해 오만, 알제리, 카자흐스탄도 자발적 감산에 동참했습니다. 오펙 플러스 회원국이 발표한 추가 감산량을 합하면 하루 116만 배럴에 달한다고 로이터 통신은 보도했습니다.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하루 50만 배럴 감산을 예고한 러시아는 감산 기한을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국제유가가 오펙 플러스 추가 감산 결정으로 당장에 적어도 $10는 오를 것으로 로이터는 전망했습니다. 오펙 플러스의 이번 추가 감산 결정은 미국의 증산 요구와 충돌하는 것입니다. 미 행정부는 고물가를 잡고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의 원유 판매 수익을 줄이기 위해 증산을 요구해왔습니다. 앞서 지난해 10월 미국 요구를 무시하고 오펙 플러스 감산 결정을 주도한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해 관계를 전면 재검토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Many members had expressed concerns on both sides of the aisle, expressed concerns about where things stand now with the OPEC cartel in Saudi Arabia. 사우디아라비아는 최근 중국 주도의 상하이협력기구 합류를 선언하며 중국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오펙 플러스의 추가 감산 조치에 현명하지 못한 감산이라고 비판했는데 블룸버그 통신은 추가 감산 조치가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와 사우디의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구속기한 만기 전에 1심 선고가 내려지긴 어렵다는 관측이 있었는데 법적 쟁점에 더해서 많은 증인과 또 보안상 문제로 실제로 재판도 장기화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민기 기자입니다. 지난해 12월 구속됐던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넉 달 만에 보석으로 석방됐습니다. 구치소에서 나온 서 전 실장은 재판부 결정에 감사드린다며 재판에서 충실히 소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 보석 결정에 감사를 드리고요. 재판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재판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충실하게 좀 설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은 주거지 제한과 함께 보증금 1억 5천만 원 납부, 공동 피고인, 사건 관계자와 접촉하거나 진술 번복을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등의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했습니다. 이로써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함께 별도로 진행 중인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 모두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서 전 실장은 두 사건과 관련해 유일하게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입니다. 앞서 영장 심사 단계에서도 검찰과 무려 10시간 넘는 공방을 벌이며 줄곧 불구속 필요성을 주장했고 이후 보석신문에선 심혈관 질환을 앓고 있고 올해 70세의 노령이라는 점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보석 결정에는 이미 검찰 수사 자료가 확보된 점은 물론 사건의 특성도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과 피고인 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려 재판 증인도 많은 데다 국가 안보와 관련된 사건이라 보안이 요구되는 특성상 구속기간 안에 1심 선고가 내려지긴 어렵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실제 지난달 31일 장용석 전 안보전략비서관이 첫 증인으로 출석했지만 국가안보실 승인 문제로 증인신문은 시작도 못하고 일정이 3주 연기되기도 했습니다. 서 전 실장에 대한 보석 결정에 피격 공무원 유족은 주요 범죄자를 결코 석방해서는 안 된다며 규탄 입장을 밝혔습니다. YTN 최민기입니다. 한미일 3국이 핵추진 항공모함을 동원해서 연합해상훈련을 진행했습니다.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즉 SLBM이나 해거래 등 다변화와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는 차원입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한미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가 제주 남반공해상에서 대잠수함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한미일 세 나라가 참여하는 대잠전 훈련은 지난해 9월 이후 6개월 만입니다. 한미일은 북한의 잠수함을 모의한 수중 무인 표적을 수면 깊숙이 던져 이를 탐지하고 추적한 뒤 격추하는 데 훈련 중점을 뒀습니다. 훈련에는 해군 이지스 구축함 율곡 2함, 구축함 최영함과 대조영함이 참가했고 미 핵추진 항공모함 니미츠함을 비롯한 제11항모강습단과 일본 해상자위대 구축함 우미기리함이 함께했습니다. 2016년 이후 7년 만에 인도적 성격을 띤 수색 구조 훈련도 재개해 한미일 안보 협력을 더 강화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번 대잠전 훈련은 최근 북한의 고도화되는 SLBM 등 수중 위협에 대한 한미일의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마련되었습니다. 북한은 최근 소형화된 전술 핵탄두 화산 31을 공개하며 다양한 형태의 핵 위협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이나 핵 무인 수중 공격정 해일 등의 화산 31을 탑재할 수 있다며 수중 위협을 부각하고 있습니다. 최근 북한의 순항미사일 시험 발사에서 볼 수 있듯 일반 잠수함에서 순항미사일 공격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한미일의 대잠 작전 필요성은 더욱더 높아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미일 세 나라가 보란듯이 대북 억지력을 보여준 가운데 이를 빌미로 북한이 추가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네, 북핵 도발을 견제하는 한미일 해상훈련에 중국이 먼저 발끈하고 나섰습니다. 미국 핵추진 항공모함의 훈련 투입을 직접 비난하며 한반도가 지척인 곳에서 맞불 무력 시위에도 나섰습니다. 베이징에서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중국 군함이 해상 표적을 향해 불을 뿜습니다. 바다를 뚫고 올라온 포연이 해역을 가득 메웁니다. 중국 동부전구가 함대를 편성해 실사격과 잠수함 탐지 훈련을 벌였다며 공개한 영상입니다. 서해 북부 해상에서도 열흘 동안 민간의 항행이 금지됐습니다. 한반도가 지척인 보화이만 입구에서 실탄 사격을 공지한 겁니다.
한미일 3국이 제주 남부 해역에서 벌이는 연합훈련에 대한 맞불 무력 시위로 풀이됩니다. 중국 외교부도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의 훈련 투입을 직접 거론하며 불편함을 드러냈습니다. 이어 최근 잇따른 북한의 미사일 발사 원인을 꼬리를 무는 연합훈련 탓으로 돌렸습니다. 美日韩联合演习又接踵而至，美国核动力航母还在半岛周边游弋，这是半岛局势高烧不退的主要原因。 지난달 모스크바에서 만난 중러 정상도 북한의 합리적 안보 우려에 미국이 호응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우리 정부 고위 당국자는 중국이 북한만 두둔하는 건 부적절하다며 북핵 위협에 직면한 한국의 합리적 안보 우려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전현직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형사 기소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뉴욕행을 앞두고 미국 전역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지지자들은 플로리다 트럼프 자택 주변에 모여 세를 과시하고 있고 뉴욕 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김진호 기자입니다. 1776년 미국 건국 이래 처음으로 기소가 결정된 전직 대통령인 도널드 트럼프. 2016년 대선을 앞두고 포르노 배우에게 성관계 사실을 폭로하지 말라며 입막음용으로 뒷돈을 준 혐의로 기소되는 트럼프는 현지 시간 4일 오후 뉴욕 법원에 출석할 예정입니다. 뉴욕 경찰은 시위에 대비해 바리케이드를 설치하며 대비에 나섰고 언론사들은 취재 준비에 여념이 없습니다. Because this is going to be the first time ever that a former president has arrived in court to face a judge for his own criminal indictment. 뉴욕시 당국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출석 당일 법원 인근 도로를 봉쇄하고 주변 도로들도 일시 차단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법원 출두 후 플로리다 마러라고 자택으로 돌아와 연설할 예정입니다. 열성 지지자들은 이미 마러라고 주변에 모여 분위기를 돋우고 있습니다. Feels like the right thing to do, you know. He's got enough supporters, but he could always use more, and it just means the world to me. It makes me feel like I'm a part of something too. 트럼프는 자신이 만든 소셜 미디어인 트루스 소셜을 통해 지지자들을 결집하며 모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But they only attack me because I fight for you. It's very simple. They can't buy me and they can't control me, and that scares them beyond belief. 기소 당일 하루 동안만 400만 달러, 약 52억 원이 모금될 정도로 열기가 뜨겁습니다. 지지세가 결집되며 지지율도 올랐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기소와 재판은 중도층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김준호입니다. 네, 오늘의 정치권 관심 뉴스 분석해보는 나이트 포커스. 자, 장성철 국론센터 소장, 김상일 정치평론가 오늘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제주 4.3 사건 75주년이라서 이 얘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당선인 신분으로 추념식에 이제 갔었는데요. 오늘은 추념식에 가지는 않고 총리가 대신 참석해서 이제 대독을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희생자 명예회복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메시지는 뭐 지난해하고 비슷했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확한 메시지는 이거죠. 4.3 희생자들과 유가족분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그리고 생존 희생자들의 고통과 아픔을 안고 보듬어 나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원론적으로 당연히 하셔야 될 말씀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뭐 대통령께서 저런 판단을 하신 것 가지 않고 한덕수 국무총리를 보낸 것에 대해서 저는 좀 비판적인 입장에서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왜냐하면은 작년엔 당선자 신분이셨잖아요. 그러면 올해는 작년에 하셨던 말씀을 좀 더 희생자들과 유가족들에게 확신시켜주는 측면에서 방문하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특히 희생자와 유가족분들이 얼마나 위로를 네. 강하게 받았을까.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참석하지 않은 것이 상당히 좀 안타깝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네. 또한 한덕수 국무총리의 추도사에서 보면은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4.3 특별법 개정 예. 그리고 희생자 유가족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하셨거든요. 이것이 지금 희생자와 유가족분들이 가장 원하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해답을 주지 못한 부분은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서 아쉬웠다. 네, 아쉬웠다라고 예. 말씀을 드리고 네. 또한 직접 참석 안 하신 것에 대해서도 좀 비판이 있잖아요. 아니 야구장 가서 시구하시고 구경하실 시간은 있고 이렇게 희생자 유가족분들 위로하러 가실 그럴 시간이 없었느냐. 민주당에서는 그 비판이 나왔죠. 네, 그런 정무적인 판단, 그런 비판이 나오도록 만든 것 자체가 저는 좀 안 좋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가셨으면 여러 가지가 클리어하게 좀 증명이 됐을 것 예. 같은데 이것을 또 해명해야 되는 것도 문제가 있었고 또한 추도사에서 좀 적절하지 않은, 추도사와 좀 맞지 않은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IT 기업과 반도체 설계 기업 등 최고 수준의 디지털 기업이 활약하는 그러한 제주도를 만들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이거는 선거운동 과정 중에 무슨 공약 같은 거를 저런 추도사 시간에 하실 게 맞나 좀 그런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4.3 기념식과 관련해서는 좀 여러 가지 정무적인 판단 잘못이 있지 않았나라고 비판해보고 싶습니다. 네. 자, 오늘 2030년 그 부산 엑스포 관련한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국회도 바쁘고 대통령실도 좀 바쁘긴 했는데 오늘 어쨌든 대통령도 불참을 했고 그리고 민주당 지도부가 일부만 참석을 했는데 좀 대표가 못 갔으면 원내대표라도 갔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들고요.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뭐 기본적으로 정치인의 말에는 그 온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온기와 정성이 담겨야 되는데 온기와 정성이 담긴 말과 행동이 없었다. 이런 측면에서 정치인들답지 않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이거 4.3을 대하는 자세 자체가 조금 뭐랄까요? 진정성이 없다. 이렇게 좀 보여진다고 특히 어떤 발언이 그러셨습니까? 발언이라기보다는 일단은 참석자의 면면을 봐도 그렇고요. 그리고 작년에 가셔가지고 약속하신 부분에 대해서 뭐 진전된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이 뭐 하나도 뭐 보고되거나 아니면 이런 과정이 있었는데 안타깝게 안 돼서 또 이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려고 한다라는 어떤 설명이라든가 이런 거 전혀 없잖아요. 그러면 4.3이 이게 진전이 별로 없으니까 내지는 안 될 것 같으니까 피하는 거 아닌가 이런 오해도 할 수 있고 그럼 이런 오해를 적극적으로 불식시켜주는 어떤 행동도 가신 분들에게서 있는 것이 하나도 없고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이게 과연 이 오늘의 어떤 말과 행동 그 여당, 정부, 정치인들의 말과 행동에 그 정성과 온기가 담겨 있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 오늘 취임 후 첫 추념식인 만큼 조금 더 뭔가 확실한 진정성을 보여줬으면 어땠을까 오늘 두 분 다 비슷한 의견을 주셨는데요. 민주당은 오늘 총출동했더라고요. 이재명 대표는 오늘 추념식을 고리로 해서 대통령과 여당을 강력하게 비난했는데요. 이 발언 잠시 듣고 오시겠습니다. 정부 여당의 극우적인 행태가 4.3 정신을 모독하고 있습니다. 4.3은 김일성의 지시로 촉발됐다는 망언을 한 여당 지도부 사과 한마디 아직 하지 않습니다. 4.3은 공산 세력에 의한 폭동이라 폄훼한 인사는 아직도 진실화해 위원장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4.3의 완전한 해결이라던 대통령의 약속은 부도났습니다. 4.3의 완전한 해결이라던 대통령 약속이 부도났다. 자, 이재명 대표가 정부 여당의 극우적 행태가 4.3 정신을 모독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맹공을 퍼붓고 있는데 자, 태영호 의원 발언을 특히 지금 보면은 문제를 삼고 있어요. 자, 추념식 당일에도 태영호 의원이 이제 기존의 주장과 비슷한 주장을 했는데 자, 어떤 주장인지 이걸 좀 설명을 해주세요. 북한 지령설이에요. 그러니까 4.3 사건은 김일성 일가가 지시를 했다. 네. 그래서 그런 이제 폭동이 일어났다. 이런 식의 반응을 한 거죠. 그러니까 4월 3일 남로당 제주도당의 결정에 의해 12개의 경찰서와 관공서에 대한 무장 공격이 발생했다. 이게 이제 태영호 의원이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네. 김일성이 이걸 좀 지령을 내려서 이런 일이
발생이 됐다라고 얘기를 한 건데 태영호 의원도 이제 뒤에서는 이런 얘기를 해요. 남로당 무장폭동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무고한 민간인 희생자를 낸 현대사의 비극이다. 그리고 희생자분들과 유가족의 아픔을 치유해야 할 때다. 이런 식의 얘기는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오해가 있을 수도 있고 취지를 잘 못 설명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우리 역사에서는 4.3 특별법에 의하면은요. 4.3에 대한 정의가 무력 충돌과 진압 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뭐 폭동이라든지 이러한 인식을 갖고 있는 것 자체가 제주도민들을 상당히 모욕한 것이 아닌가 그런 좀 생각이 드는데 태영호 의원이 본인 스스로는 억울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은 나는 북한에서 김일성 지시라고 배웠어요 라고 한다고 한들 지금 여기 대한민국 국회의원이잖아요. 그리고 집권여당의 최고위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 역사와 4.3 특별법에 규정된 그러한 역사 인식을 갖고 있어야지 자꾸 나는 그렇게 배웠으니까 내가 그렇게 믿을 거예요. 뭔 상관이에요. 뭘 실수했고 내가 뭘 잘못했어요. 뭘 사과해요. 이런 식의 입장을 항변하는 것은 본인뿐만이 아니라 국민의힘에게도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자꾸 우기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사과에는 선을 그었고요. 유족들이 내 발언의 취지를 이해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오늘 이런 얘기도 했는데 오늘 이준석 대표도 천하용이 네 사람하고도 추념식을 찾지 않았습니까? 자, 어떻게 비판을 했냐면 다른 사람 상처에 소금을 뿌려서 정치한다 이렇게 비판을 했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100% 동의하죠. 100% 동의하십니다. 100% 동의하는 게 태영호 의원이 이런 주장을 하면서 이것을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가지고 내려왔다거나 뭐 이것을 우리 지금 대한민국에서 입증할 수 있는 뭐 어떤 모든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거에 대한 어떤 입증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저는 문제는 안 된다고 봐요. 그렇지만 본인이 입증을 할 수 없다면 이건 굉장히 섣부른 얘기가 되고요. 혼란을 부추기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얘기를 왜 했을까를 따져본다면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했다는 것밖에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그러면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자신이 입증을 하고 해결을 해서 깔끔하게 정리할 수 없는 일을 혼란을 일으킨다? 이게 지도자가 될 사람 내지는 지도층이 될 사람의 자세인가? 이걸 따져볼 때 저는 이거는 굉장히 섣부르다. 그리고 다소 오만하다. 이렇게 좀 느껴지는 부분이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이거를 깨끗하게 입증할 수 없다면 일단은 잘못을 인정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사과를 하고. 근데 이런 부분은 좀 바로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이재명 당대표가 정부 여당의 구구적인 행태다 이런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공격하려는 것 같은데 정부 여당이 그런 모습은 아니잖아요. 일부 뭐 태영호 최고위원 외에는 이런 얘기하거나 이런 걸 주장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리고 4.3이 기념일로 이렇게 규정된 것은 2014년 박근혜 전 대통령 때였거든요. 이게 보수 우파 쪽에서 이걸 인정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냥 일괄적으로 다 매도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죠. 지금 민주당을 향해서 국민의힘이나 여당에서 하는 얘기가 뭡니까? 뭐 개딸들이나 어떤 일부 행태를 가지고 전체 행태인 것처럼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럴수록 이재명 대표가 이걸 분명하게 선을 그어주고 기준을 세워주고 그걸 징계하거나 확실한 모습을 보여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모습이 그러면 지금 정부와 여당에 있느냐 이걸 자문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든 오늘 4.3 추념식 관련한 여야 공방까지 해서 다뤄봤고요. 자, 주제 넘기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금요일, 토요일 굉장히 바빴습니다. 통영에서 시작해서 전남 순천 갔다가 진해 갔다 대구까지 갔는데요. 어떤 행보가 가장 눈에 띄셨습니까? 대구 서문시장이에요. 거기에 많은 띄셨습니다. 지지자들의 환호를 받았고 응원을 받았고 분이 감격스럽다라는 얘기까지 했거든요. 지금 지지율이 떨어지고 여러 가지 공격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지지자들의 따뜻한 눈빛, 환호, 박수, 응원 본인 정치인으로서는 상당히 감격스러웠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것을 일반 국민의 여론이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앞으로 국정 운영은 더 어려워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장단점이 있어요. 나 힘든데 나를 응원해주고 지지하는 사람들이 나 더욱더 힘을 주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것이 전체 국민의 여론이라고 생각이 들면
지금까지 해왔던 예. 비판적으로 야당이나 언론에서 지적해왔던 거를 고치지 않을 거예요. 그냥 본인이 지금 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국정 운영 기조가 바뀌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지지율이 치고 올라간다라고 우리가 예상하는 것은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되게 저 행사가 잘된 행사긴 하지만 좀 양 측면을 다 봐야 하는 예. 행사다라고 보여져요. 순천도 중요한 일정 때문에 가긴 했는데 네. 이제 서문시장이 좀 묻히는 느낌이 있었고. 이게 좀 달라요. 예. 국제정원 박람회에서는 공식적인 행사만 했어요. 그 서문시장에서는 30분 정도 막 예. 악수도 하고 얘기도 하고 지지자들 환호도 받고 막 느꼈잖아요. 근데 순천 가셔가지고는 공식적인 행사만 해가지고 순천 시민들의 그러한 직접적인 의견이라든지 만남은 없었으니까 좀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예. 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윤석열 대통령 대구 서문시장 이게 100주년 기념식이더라고요. 네. 거기에 참석을 한 건데 대선 후보 시절부터 지금까지 보니까 서문시장 한 6차례 정도 찾았어요. 굉장히 애정을 드러냈는데 지난 토요일 발언 그리고 지난해 방문 당시 발언 함께 듣고 오시겠습니다. 마지막 유세에서 서문시장에서 보내주신 뜨거운 지지와 함성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그 생각을 하면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지금도 힘이 납니다. 이 자리에서 다시 여러분을 뵈니 국정의 방향, 국정의 목표가 오직 국민이라는 초심을 다시 새기게 됩니다. 제가 어려울 때도 우리 서문시장과 대구 시민 여러분들 생각하면 힘이 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기운 받고 가겠습니다. 네. 대구는 뭐 보수 진영의 성지죠. 여기 다녀오면은 저렇게 보면 힘을 받을 것 같기도 합니다. 지금 1년 동안만 세보면 4번 정도 가셨던데 박근혜 전 대통령보다 많이 가셨더라고요. 네. 힘을 받기 위해서 뭐 힘이 나는 장소에 간다. 뭐 저는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받은 힘을 어디다 쓰느냐가 저는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그 받은 힘을 초심만 오직 국민이라는 초심을 생각하는 데 쓰셔야죠. 자신만 생각하고 자신의 주변만 생각하고 자신의 미래를 그리는 데만 그 힘을 쓰셔야 되겠습니까? 지금 국민들은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저 서문시장을 또 가는 것도 자신을 위해서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또 가시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국민들 눈높이에는 그렇게 보인다. 문제는 그겁니다. 얼마든지 힘 받기 위해서 가셔도 되죠. 그 힘을 좋은 데 쓰신다면. 그리고 국민들에게 조금 더 다가가는 데 쓰시고, 그다음에 본인과 다르지만 다른 사람을 이해하시는데 그 힘을 쓰신다면 저는 100번이고 1000번이고 서문시장 가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 게 아니라 그 힘을 자꾸 엉뚱하게 쓰실 거면은 저기를 가시는 것보다는 좀 더 본인이 다른 생각, 자신의 생각을 좀 더 넓게 하고 돌릴 수 있는 곳으로 더 많이 발걸음을 향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저 대구 서문시장 방문할 때 그리고 야구 시구할 때 이럴 때 대통령 표정이 굉장히 밝은데 힘을 얻고 오는 거는 좋다. 그런데 이거를 조금 제대로 된데 그 얻은 힘을 썼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세요? 그런데 국정 운영에 쓰셔야죠. 그런데 저는 자꾸 근데 걱정스러운 게 뭐냐면 저기에 물론 대구 시민과 경북 도민 자발적으로 오신 분들이 있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많은 분들이 동원된 당원들 같아요. 우리 대통령 오시니까 우리 대통령 오시니까 가서 힘 실어 줍시다. 그래서 당원들이 당협위원회에서 당원들이 대규모로 이제 저기 오신 것 같거든요. 근데 보통 다른 지역 가도 뭐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당연히 그래요, 다. 하죠? 네, 당연히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그것 자체가 이제 문제라는 것이 아니라 자칫 잘못하면은 저기에 나온 분들의 여론이 일반 국민의 여론이라고 착각할 수가 있다니까요. 전 그 점이 걱정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국민의 공감을 받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참 판단과 결정하기가 쉽지가 않다. 왜냐면은요, 거기 갔더니 대단하네. 와, 나 감동스러웠어, 감격스러웠어. 와, 따뜻한 눈빛과 정말 환호성. 와, 이거 여론 나쁘지 않은데?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은
지금 각종 여론조사 지표로 나오는 부정평가가 높은 것이 이건 잘못된 여론조사다라고 참모들과 대통령이 판단하고 느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 점이 좀 걱정이 돼서 계속 저 서문시장의 어떠한 지지자들의 저런 환호가 그렇게 썩 대통령에게 네. 좋은 현상만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수치로 나타나는 여론조사 어떤 추이가 최근에 좀 비슷한데 오늘 나온 리얼미터 여론조사인데요.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4주 만에 0.7%포인트 소폭 반등했는데요. 부정평가도 0.4%포인트 정도 올랐죠. 하락세는 주춤한 정도라고 평가를 하면 될까요? 저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이제 뭐 소위 말하는 악재라는 것이 생겨서 하락 추세에 있다가 뭐 그 이상의 악재로 번지진 않았기 때문에 그 정도에서 좀 정체된 거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이고요. 뭐 저 정도로 소폭 상승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좀 그렇죠. 그래서 뭐 지금은 약간 그 관망세로 약간 돌아선 거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좀 느끼고 있는데 문제는 저 긍정 수치가요.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대선 때 얻은 당신의 득표율보다 한참 아래라는 거예요. 한 12% 정도. 그러면 적어도 대선 때 얻은 정도의 지지율은 확보를 해야 어느 정도 정당성을 인정받는다라고 어느 정도는 할 수가 있을 텐데 지금은요. 모든 어떤 정책 행위나 국정 운영 행위에 있어서 국민들에게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수치다라고 저는 비판을 드릴 수밖에 없는 수치인 거예요. 근데 더더욱이 저 수치를 가지고 지지층 결집을 통해서 올리고 싶다? 안 올라가죠. 지지층이라는 건 34%에서 33%에서 40% 정도뿐이 안 될 텐데 여기서 더 올리려면 중도층을 좀 바라보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저희가 계속 나와서 그 말씀을 드려도 중도층으로 왜 이렇게 눈이 안 가시는지 좀 답답하기만 합니다. 자, 중도층을 바라봐야 된다. 자, 이거를 지역별 그리고 또 연령별로 보면은 TK 빼고 전 지역 그리고 70대 이상을 제외하고 전 연령에서 부정평가가 좀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자, 중도층 움직임을 갤럽 기준 지지율 추이로 좀 보시면 좀 갤럽 여론조사 저희가 추이를 2022년부터 2023년까지 봤을 때 6월 첫째 주 그러니까 대통령 취임 후 한 달 정도 됐을 때 51% 정도 중도층의 지지율을 받았거든요. 이게 최고치였고요. 그리고 이후 붕괴돼서 지금 20%대로 하락했고 지금도 30%를 못 넘고 있는 상황. 어떻게 진단하고 계십니까? 큰일 났어요. 저렇게 중도층이 부정평가가 높다면 내년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선거가 상당히 어려울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내년 총선을 여권에서는 대통령의 국정 운영 성과, 대통령의 얼굴로 치르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지층들은 각각 강력하게 지지할 거예요. 하지만 중도층의 표심에 따라서 선거가 이기느냐 지느냐 그게 결정이 날 거거든요. 근데 중도층에서 이번에 리얼미터 여론조사를 보면 66.6%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어요. 이렇다면 국민의힘으로서는 내년 선거가 상당히 어려울 수밖에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데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은 상당히 좀 걱정스러운 부분들이 더 많아요. 왜냐하면 방금 전에 앵커께도 말씀하셨지만 부산, 울산, 경남 이 영남의 한 축을 담당하는 부울경도 부정평가가 높다라는 것. 그리고 그래도 지난번 여론조사까지는 60대까지는 긍정평가가 높았는데 이번에는 70대 이상만 이게 긍정평가가 높다라는 점. 그리고 부정평가가 61.6%인데요. 여기에 세부 내역이 정말 안 좋은 게 뭐냐면 매우 잘못했다가 54.4%예요. 잘못했다는 7.2%. 그러니까 매우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54.4%의 국민들은 윤석열 대통령이나 아니면 국민의힘이 조금 잘하는 것을 보여주더라도 이거 다시 긍정평가로 돌아가지 않을 수가 있어요. 강력한 반대층으로 남아있거든요. 54%가. 그렇다면 이분들 마음 어떻게 돌릴 것이냐. 그것도 큰 문제로 보여지고요. 보통 여론조사를 보면 7개 직능별로 여론조사를 해요. 사무직, 아니면 학생, 주부층, 농어민 이렇게 하는데 농어민층만 제외하고는요. 전 직능 계열에서 지금 다 부정평가가 높아요. 그러면은 이거 정말 선거 너무 어려울 것 같다. 참 걱정스럽습니다.
대통령 멘토로 알려진 신평 변호사가 대통령 서문시장 방문 앞서 이제 다뤄봤는데 이거를 달콤한 늪이다 이렇게 비유를 하면서 네. 지지층의 구애에 치중하면은 총선은 필패다 이렇게 정말 작심하고 쓴소리를 했는데 네. 이런 쓴소리하는 참모들이 좀 늘어나야 될까요? 그렇죠. 다음 총선은요. 윤석열 대통령과 민주당에 정말 중요해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총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번 총선에서 지는 진영은요. 맥을 추지 못할 거예요. 한동안 힘을 쓰지를 못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한 총선인데요. 근데 신평 변호사 말대로 기를 받는다는 게 무슨 뜻이겠어요? 자기에게 환호해 주는 것. 그래서 자기가 좀 약간 뭐 화학적으로 좀 약간 흥분이 되거나 아드레날린이 분비되거나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 데만 다닌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다른 데는 이제 가고 싶지가 않을 거예요. 그러면 그런 데만 계속 찾아다니면 그럼 다른 데에서 불만 있는 사람들은 쳐다도 안 보게 되면 그 사람들은 계속 반대층으로 돌아서게 되겠죠. 근데 지금 뭐 유일하게 믿는 게 민주당 당대표에 대한 어떤 수사, 이거를 믿고 이렇게 가는 것 같은데 저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재명 당대표가 없는 총선까지도 대비를 해놔야 국민의힘이 안전하게 총선을 치를 수가 있지. 그렇지 네. 않는다면 지금도 불안불안하잖아요. 지금도 제가 볼 때는 뭐랄까 좀 패배의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되게 높은데 만약에 이재명 당대표가 없는 총선을 치르게 되면 완패의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총선 뭐 여야 모두 좀 사활을 걸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중차대한 국가적인 이슈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뭐 당장 외교 일정부터 해서 앞서 얘기한 2030 엑스포까지 굉장히 많은데 정부 여당의 지지율이 이렇게 올라가지 못한다고 하면은 국정 운영에 상당한 부담이 될 테고요. 이거를 좀 벗어나서 동력을 확보하려고 하면 어떤 전략을 써야 될까요? 뭐 첫 번째로는 국정 운영의 유능함을 보여야 될 것 같아요. 한일 정상회담을 보면 뒷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네. 우린 다 내줄 거 다 내주고 얻은 게 하나도 없다. 과연 이 정부가 유능한 정부냐. 개혁을 한다고 하는데 진척이 되지 않고 있어요. 노동개혁 어떻게 할 거냐, 연금개혁 어떻게 할 거냐, 교육개혁 어떻게 할 거냐. 지금 스케치도 못 그리고 있잖아요. 네. 그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모습 보여주지 않아요. 과연 국정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 유능한 집단이냐. 그런 회의감을 극복을 해야 된다. 유능성을 보여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약속을 지키셨으면 좋겠어요. 대선 전에 여러 가지 약속 많이 하셨잖아요. 근데 그런 약속이 지금 지켜지지 않은 모습이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낙하산 인사 없겠다고 하셨어요. 근데 정경련 회장에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을 임명한 게 과연 이게 낙하산이 아닌가. 금융감독 원장을 검사 출신 시켰어요. 이게 낙하산 아닌가, 이게 정상적이고 상식적인가, 좀 그런 의문을 제기하고 싶고 가장 중요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은 공정한 나라, 정의로운 나라, 상식적인 나라 만들겠습니다 네. 라고 약속을 했었잖아요. 그 부분을 찾아가면 돼요. 비상식적인 모습을 탈피하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야당과 대화 안 했잖아요. 이런 정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야당과 대화하는 건 상식적입니다. 그것도 국회 의석수가 많잖아요. 법안 협조 많이 받아야 돼요. 근데 왜 대화를 안 해요? 뭐 정치를, 국정 운영을 감정으로만 할 수는 없잖아요. 신념과 고집만으로 국정 운영 못 하잖아요. 그냥 정말 싫고 뭐 같은 자리에 앉아서 논의하기 싫더라도 야당을 대화 파트너로 삼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네. 또한 여러 가지 이제 안보실장 이렇게 그만둔 거 그런 모습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통하는 대통령 되신다고 했는데 예. 그냥 일방적인 주장만 있지 좀 설명이나 이해를 구하려는 좀 간절하고 진정성 있는 모습은 좀 없어 보인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를 좀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쉬운 방법을 택하시면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국정 운영의 유능함을 좀 보여줘야 되고 전반적으로 좀 소통을 잘 해야 될 것 같다. 자, 조언을 좀 주신다면요. 그러니까 유능함을 보일 수 있을 때와 보일 수 없을 때가 있겠죠. 국제적인 경제 환경이 너무너무 어렵고 그러니까 유능함을 보이기 어려운 때일 수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무엇을 보여주셔야 되냐면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돼요. 국민들이 다 어려운데 자기는 거기에서 빠져 있는 것처럼 별나라에 사는 것처럼 그런 모습으로 만약에 국민들에게 다가간다면 저 사람은 뭐지? 우리의 대통령인가? 아니면 우리를
우리 위에서 그냥 향유하고 즐기고 황홀경에 빠져 계신 분인가? 이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의심은 결국은 반감으로 변화될 수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경제가 굉장히 어려울 때예요. 네. 그리고 어려운 지표들이 나와요. 그럼 그 어려운 지표들에 대해서 굉장히 노력하는 모습. 내가 이렇게 애를 쓰는데도 안 되는 거야 라는 모습. 좀 국민들이 생각할 때 좀 약간 애틋해 보일 정도로 노력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세수가요 20조나 지금 펑크가 날 지금 상황에 지금 놓여 있다고 보고서들이 나오잖아요. 세수 20조 펑크, 경제는 어려운데 그러면은 국가의 뭐 재정 건전성을 외치시면서 20조나 펑크가 나고 재정 건전성까지 망가진다. 도대체 국민들은 누구를 믿고 살아가겠습니까? 그러면 함께 아픔을 느껴주고 거기에서 먼저 그거를 조금이라도 보듬기 위해서 애써주고 이런 모습이 지도자의 모습인데 그런 모습으로 돌아가셔야만 국민들에게 좀 지지를 더 받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공감이란 단어로 좀 표현해도 되겠습니까? 예. 자, 정당 지지도 볼까요? 오늘 나온 리얼미터를 봤을 때 민주당과 국민의힘 이 지지율이 10%포인트 격차까지 지금 벌어졌습니다. 김기현 대표 체제 돌입한 지 얼마 안 됐고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는 계속되고 있는데 지금 민주당이 10%포인트 정도 앞서고 있거든요. 어떤 이유가 가장 크다고 보십니까? 기본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과 이렇게 좀 같이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그 부정평가도 상당히 좀 높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작용인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최고위원들이 지속적으로 망언을 하고 이상한 얘기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김기현 대표가 잘 수습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도부가 저런 모습 보이는 것에 대한 국민적인 실망감이 있는 것 같고 또한 과연 국민의힘이 집권 여당으로서 국정 운영의 중요한 한 축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가라는 것에 대한 국민적인 회의감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젊은이들, 대학생들, 2030 세대 마음 잡아야지. 어떻게? 자, 그럼 대학교 가서 학식 먹어보자. 1,000원짜리 학식. 같이 먹어보고 이거 확대할게. 이게 대책이 다란 말이에요, 지금. 그리고 직장인들 요즘 삶이 어렵지? 그럼 무엇을 할까? 좋아, 민생 119 특별위원회 만들어야지. 그럼 첫 번째 행사 뭘 할까? 편의점에서 도시락 사 먹어야지. 이런 식의 접근을 하는 거예요. 물론 앞으로 대통령실과 행정부와 여러 가지 논의를 거쳐서 여러 가지 입법 사안들 체계적으로 다듬는다고 했어요. 근데 지금 보여주는 이벤트성 이러한 모습에 몰두해 있으면 국민들이 뭐 하는 거야? 라는 좀 생각할 것 같은데 가장 큰 거는요. 저 지금 지도부가 인식이 너무 아니에요. 뭐냐면 지난주 목요일 날 오전에 국민의힘 지도부들의 이제 비공개 회의가 있었는데 지난주에도 여론조사에서 보면 안 좋은 지표와 수치들이 나타났었잖아요. 근데 지난주 목요일 날 한 보수 언론사에서 국민의힘이 상당히 높게 나오고 민주당이 낮은 그런 여론조사를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그거를 그 자리에서 자기들끼리 돌려보면서 안심했다는 거예요. 야, 여론조사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거 다른 여론조사들은 안 맞고 이런 여론조사 맞는 거야. 우리 안심해도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집권 여당의 최고 지도부들이 모여서 그러한 인식과 판단을 가지면 해법이 제대로 나올 수가 없죠. 진단이 잘못됐는데 해결책을 어떻게 마련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인식을 바꿔라. 정말 지금 어렵고 힘들다. 이 상황으로 가면 내년 총선 참패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바꿔야 한다라는 각고의 노력을 지금 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드려요.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으면 안 된다. 그럼요. 여론조사는 저희도 이제 하나하나의 의미를 다 부여하기보다는 전체적인 추이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자, 어쨌든 국민의힘 강경 보수 성향 전광훈 목사와의 연결고리가 자꾸 이게 부각이 되죠. 이것도 부담일 것 같은데 전광훈 목사를 둘러싼 논장이 오늘은 김기현 대표와 홍준표 대구시장의 설전으로 옮겨붙었습니다. 두 사람 얘기 듣고 오시죠. 우리 당의 공천권을 가지고서 제3자가 왈가왈 일도 아니지만 또 이 지방자치 행정을 맡은 사람은 그 일에 더 전념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당은 전광훈 목사와 뭐 강한 선을 그어야 될 만큼 관계가 없었습니다.
주말 사이에 이 전 목사와 홍 시장의 설전이 이어졌고요. 이게 이제 확산될 조짐을 보이자 김기현 대표가 나선 건데 지금 앞선 김기현 대표 얘기를 들어보면 약간 양비론적 입장인 것 같아요. 글쎄요, 뭐 저는 뭐 양비론적이라고도 보이지 않았고요. 그냥 뭐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로 그냥 둘러대는 모습 같았어요. 왜냐하면 국민의 시각이라는 게 있잖아요. 국민의 시각에 정광훈 목사와 국민의힘이 아무 관계가 없다라고 생각할까요? 근데 그런 이야기를 당대표가 나와서 국민에게 이야기를 한다? 국민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우리를 바보로 하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런 생각을 끊어줘야죠. 실제로 관계가 없다 하더라도 국민이 그렇게 보고 있으면 왜 보고 있는지를 찾아서 끊어주는 게 지도자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게 당을 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게 다음 총선을 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어떤 목표 의식을 가지고 하는 거 하나도 없이 지금의 상황에서 그냥 둘러대고 끝난다? 와, 너무나 무기력하고 너무 진짜 홍준표 시장의 말을 빌자면 어이가 없네요. 어이가. 예, 어이가 홍준표 없는 대구시장의 말에 한 표를 이번엔 주시는 거고. 그리고 정광훈 목사는요. 강성 보수라고 하셨나요? 그게 아니에요. 저는 강성 보수도 아니에요. 저는 완전 독선과 오만이죠. 세상에 자기만 있다는 유아 독존이고 신도 뭐 본인 아래에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 아닙니까? 저런 분과 종교인으로서도 저는 함께할 수 없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정광훈 목사 그 유튜브 방송 발언을 보면 홍준표 대구시장의 막말도 막 쓰고 그러던데요. 여러 가지 발언 중에서 이제 좀 눈에 띄는 게 솔직히 인정할 건 인정하자. 우리가 집회 안 하면 정권이 교체됐겠냐. 이 발언도 있고요. 내년 총선 공천 주지 말고 다 잘라버리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정광훈 목사가 국민의힘에 도대체 어떤 존재길래 이런 발언까지 나올 수 그게 있는 바로 겁니까? 자유한국당 시절이죠. 황교안 이제 당대표 할 때 야당으로서 상당히 무기력한 모습을 보였었는데 정광훈 목사가 본인을 지지하고 성원하는 사람들과 함께 매주 토요일, 일요일 날 집회를 했었잖아요. 거기에 국민의힘이 너무 매몰된 것 같아요. 거리에 동원하는 그리고 나와서 문재인 정권에 항거하는 그런 모습에 상당히 뭐 힘도 얻었지만 거기에 끌려가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정광훈 목사는 당과 보수우파 진영에 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교만한 생각이지만 우리가 야외에서 밖에서 거리에서 집회하지 않았으면 정권 교체가 됐겠어? 문재인 정권 타도한 그 집단이 누구야? 우리야 라는 그런 자만심이 있는 것 같고 또한 국민의힘 당원 우리 대략 8만 명 정도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선거를 통해서 투표를 통해서 국민의힘 지도부를 우리가 좌지우지할 수 있어. 이런 생각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끌려가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김기현 당대표의 잘못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김재원 최고위원 이 발언이 상식적이지도 않고요. 지금 호남 민심 그리고 중도층 민심에 정말 절대적인 악영향을 미쳤거든요. 그런데 징계를 안 하겠대요. 그냥 지켜보겠대요. 왜 그러죠? 김재원 의원이 수석 최고위원이라서 아니면 예뻐서? 그게 아닌 것 같아요. 뒤에 정광훈이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못하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말로만 그냥 우리는 그런 사람하고 절연할 뭐 그런 것도 없어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좀 선을 그어야 한다. 김재원 최고위원에 대한 어떤 상징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그래야 많은 분들이 그래 정광훈 목사랑 상관없구나 국민의힘은 이렇게 생각을 하지 이런 식으로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예요. 뭐 아유 지켜볼게요 이러면은요 계속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 저런 게요. 저는 문재인 정부 때 소위 말하는 촛불 청구서라는 말이 있었잖아요. 그게 저는 떠올라요. 그 지금 소위 말하는 국민의힘 진영에 계신 분들이 당시에 촛불 청구서를 얼마나 많이 비판을 했습니까? 예? 그때를 떠올려셔서 그 비판 의식을 가지고 정광훈 목사를 바라보시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과거랑 현재를 좀 이렇게 바꿔가면서 생각을 해보면 답이 나올 것도 같은데 어쨌든 김재원 최고위원 정광훈 목사의 전자도 안 끊어야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오늘 조은진 의원이 또 전자 꺼낼 거다. 왜? 필요하니까 이렇게 진단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은 내년에 그 총선 때 대구 달서병에 출마하고 싶어 한대요. 김재원 의원이.
그러면은 거기에 공천을 받으려면 어떤 지도부가 우선 공천을 하든가 아니면은 당원들 경선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국민의힘의 현재 당원 경선 시스템상 그 당원들이 주소를 옮기는 걸 확인을 못 해요. 그러니까 서울에 살더라도 나는 대구 달서병에 주소로 이사를 했어요 라고 모바일 시스템에 넣으면은 그거를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냥 거기 당원이 되는 거예요. 그 지역의 당원. 그러면은 경선을 하게 되면 정광훈 목사를 지지하는 분들이 김재원 의원을 지지를 하면 그냥 경선에서 이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대구 경북은 정광훈 목사의 영향력이 그렇게 큽니까? 아니요. 그냥 정광훈 목사의 일반 전국에 퍼져 있는 예. 당원들이 나는 김재원을 뭐 경선에서 이기게 하고 싶어 그러면은 주소를 바꿔가면서까지 지지를 할 수가 예.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한 현실적인 통제력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김재원 의원은 계속 정광훈 목사에게 끌려갈 수밖에 없다라는 지적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마지막 주제 짧게 다뤄보겠습니다. 오늘부터 사흘 동안 대정부 질문이 시작됐습니다. 오늘은 외교안보 분야인데요. 자, 오늘 질문에서 민주당은 정부의 대일 외교 전반에 공세를 펼쳤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질의도 있었는데요. 한덕수 국무총리 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 교도통신의 윤 대통령 오염수 발언 보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정부의 방침이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요. 그 오염수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의 안전 그리고 과학 이것이 분명히 최우선순위를 갖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염수에 대한 IAEA 검토에 대한민국의 기관이 참여를 하고 있고 또 한국 정부도 그것과는 필요하다면 별도로라도 독자적으로 필요한 검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일본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일본 오염수 문제는 국민 안전 그리고 과학이 최우선이다. 뭐 대통령실에서도 이런 설명이 있었는데, 자, 이 문제 관련해서 대일 외교 전반적으로 지금 민주당은 이게 조공 외교다 이런 비판을 하고 있고요. 국민의힘은 또 민주당이 괴담에 가까운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당분간 공방이 계속 될 것 같은데요. 네네. 어떻게 보십니까? 그 외교에는 여야가 없어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가장 무서운 어떤 우리가 그 단위, 어떤 사람의 단위를 생각을 하면 그게 주권이거든요. 주권. 그러니까 주권을 위해서 함께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은 여야 모두가 함께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야당이 이렇게 비판을 해주는 게 그 정부에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예. 그렇지만 그것이 도움이 되라고 비판을 하는 게 아니라 감정이 상하고 그것이 갈등을 일으키는 비판이라면 도움이 되지 않겠죠. 그런 측면에서 저는 야당도 조금 절제된 비판, 언어의 표현 수위를 좀 조절하고 정부가 일본과 대일 외교에서 딱 지렛대로 그렇죠. 삼을 정도로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고 그럴 때 국민들은 더 지지를 해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정부와 여당도 그 국민들의 정서, 야당의 정서를 파악해 가면서 그리고 사전에 시나리오별로 점검을 하면서 그 외교를 해야지 외교가 국가를 망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외교를 하면서 그냥 어떤 의욕만 앞세워서 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지금. 국민들이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불안함을 알고 야당에서 저렇게 공격할 수 있는 거거든요. 야당도 좀 과하지만 여당은 너무 무능하다. 이런 무능에 대한 걱정은 좀 불식시켜 줄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이 후쿠시마 문제 직접 확인하겠다면서 이제 후쿠시마에 방문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이게 친일이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민주당 의원들이 방문을 하게 된다면 이게 국익에는 득일까요? 싫을까요? 어떻게 그러니까 보십니까? 의원 외교는 당연히 해야 돼요. 뭐 의원 외교를 하도록 뭐 국회에서는 그런 것들이 다 이제 보장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데 그것도 국익을 최우선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냥 야당 의원들이 일본에 가서 후쿠시마 이거 오염수 방류 이게 뭐가 문제인지 그냥 살펴보고 문제점을 파악을 해가지고 자 국내에 돌아와서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으니 국회 내에서 상임위가 열리면 자 정부 이런 거 대비 잘해라
이렇게 하는 건 할 수가 있지만 거기서 윤석열 정권 또 망국적인 조공외교했나 구려외교했네 이런 식으로 뭐 기자회견을 하거나 윤석열 정권을 공격하는 정쟁의 수단으로 의원 외교 활동을 이용한다면 이것은 대단히 부적절한 행위가 될 것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민주당과 민주당 의원들은 좀 절제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국익과 외교는 정쟁의 수단이 돼서는 안 되거든요. 본인들도 뭐 집권을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국회 내에서 어떤 비판이 가능하지 자꾸 감정적이고 자극적인 단어를 동원을 해서 윤석열 정권에게 타격을 주기 위한 정쟁의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대정부 질문이 정치외교 통일안보 분야였는데요. 역시 질문이 가장 몰린 장관은 한동훈 장관이었습니다. 이 얘기는 시간이 다 돼서 저희가 뭐 전해드리지는 못하고요. 아마 대정부 질문 이어질 때마다 계속 반복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이트 포커스 오늘은 장성철 공로센터 소장, 김상일 정치평론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하영재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창원지방법원은 오늘 하 의원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갈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그 배경으로 그동안 혐의를 극구 부인하던 하 의원이 신문에 출석해 대부분 범행을 자백한 점과 검찰 수사를 통해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상당 부분 확보된 점을 언급했습니다. 사업가에게서 뇌물과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의 재판이 다음 달부터 시작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다음 달 19일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알선수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노 의원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합니다. 뇌물을 건넨 사업가 박모 씨도 뇌물 공여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함께 재판을 받습니다. 박영수 전 특검을 향한 검찰의 50억 클럽 수사는 자녀를 통한 뇌물 혐의를 받는 곽상도 전 의원 때와는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박 전 특검 딸도 곽 전 의원 아들과 비슷한 의혹을 받고 있지만 검찰은 당사자인 박 전 특검에 집중하는 모습인데요. 1심에서 무죄가 나왔던 곽 전 의원 사례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50억 클럽 의혹을 다시 겨눈 검찰은 박영수 전 특검의 강제 수사 근거로 금융 수재 혐의를 내세웠습니다. 과거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 재직할 때 대장동 사업 참여를 돕는 대가로 뒷돈을 받은 혐의를 포착했다는 겁니다. 비슷한 시기 하나은행을 상대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곽상도 전 의원 혐의와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다만 검찰은 뒷돈을 받은 창구는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아들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챙겼다는 곽 전 의원과 달리 박 전 특검은 측근 양재식 변호사를 통해 직접 대장동 부동산을 약속받았다는 겁니다. 액수도 50억 원이 아니라 200억 원이 넘는다고 추산하고 있습니다. 앞서 김만배 씨는 박 전 특검 역시 곽 전 의원 아들처럼 딸을 통해 50억 원을 줘야 한다고 했습니다. 실제 화천대유 직원으로 일했던 박 전 특검 딸은 대장동 개발 이후 회사 돈 11억 원을 빌려다 쓰고 아파트를 특혜 분양받았다는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일단 박 전 특검과 딸을 분리해서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박 전 특검이 금융기관에 몸담았을 때 뒷돈을 받은 혐의에 집중하고 있다며 딸이 받는 의혹은 시기가 달라 별도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은행이 대장동 사업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직후인 2015년 4월 박 전 특검 계좌에서 화천대유에 5억 원이 건너간 경위를 들여다보고 있다고 했습니다. 검찰의 전략이 달라진 건 곽 전 의원 아들이 받은 돈을 아버지를 보고 준 뇌물로 볼 수 없다는 1심 판결과도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당시 법원은 곽 전 의원뿐만 아니라 다른 50억 클럽 인사를 언급한 김만배 씨 말에도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다며 의구심을 드러냈습니다. 검찰 역시 녹취록 속 50억 클럽은 수사 단서일 뿐이라며 박 전 특검의 새 혐의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정치권의 특검 도입론이 가라앉지 않은 상황에서 다른 승부수를 던진 검찰이 쌓인 의혹을 어떻게 풀어낼지 주목됩니다. YTN 9입니다. 충남 홍성과 금산 대전 경계에서 시작된 산불이 이틀째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산림당국은 오늘 헬기 30여 대와 인력 수천 명을 동원해서 총력 진화 작업을 펼쳤지만 강한 바람으로 주불 진화를 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홍성 산불의 경우 진화율이 60%로 여의도 면적의 4배 가까운 1,131헥타르가 산불 피해 영향권에 들었습니다. 대전 금산 산불은 진화율이 79%며 여의도 면적의 1.6배가 넘는 475헥타르 산림이 피해를 본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오후 2시 10분쯤 경북 영주시 평은면 박달산에서 난 불이 건조한 날씨 속에 강풍을 타고 확산하면서 산림당국이 산불 대응 3단계를 발령했습니다. 산림청은 저녁 8시 반쯤 광역단위에서 동원할 수 있는 인력과 장비를 모두 투입하는 산불 3단계를 발령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직 확인된 인명피해는 없지만 순간 최대 풍속이 초속 12m에 이르는 강풍이 불며 마을 주민 등 25명이 대피했고 46헥타르의 산림이 산불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건조한 날씨 속에 전남 지역에서 잇따라 산불이 나면서 밤샘 진화 작업이 진행 중이지만 바람을 타고 불이 번지고 있습니다. 산림당국은 전남 한평균 대동면 연암리 산불이 난 지 10시간 반 만인 오늘 밤 10시 50분쯤 산불 대응 3단계를 발령했습니다. 당국은 인근 연암마을 주민들에게 대피령을 내리고 진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강한 바람에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앞서 오늘 낮 1시 40분쯤 전남 순천시 송광면 봉산리산에서 난 불도 꺼지지 않으면서 야간 진화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충북 옥천에서 산불 발생 30시간여 만에 큰 불길이 잡혔습니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오늘 저녁 6시쯤 주불 진화를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불은 어제 오전 11시쯤 옥천군 군북면 이평리 대청호 인근 야산에서 시작됐습니다. 산불 영향을 받은 피해 면적은 25헥타르로 추정되며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산불이 갈수록 대형화하고 또 동시다발식으로 발생하면서 진화 헬기 부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주력 헬기인 러시아제 카모프 헬기는 부품 수급 문제가 발등에 불입니다. 김진두 기자입니다. 산불 진화에 헬기는 가장 유용한 수단입니다. 산림청은 현재 한 번에 8톤의 물을 퍼부을 수 있는 초대형 헬기와 러시아제 대형 헬기, 중형 수리온 헬기와 소형 헬기까지 모두 48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초대형 헬기는 15시간, 중대형 헬기는 50시간마다 정비를 받아야 합니다. 때문에 산불 조심 기간 중 쓸 수 있는 헬기는 60% 정도인 30여 대입니다. 그러다 보니 하루 10여 건 정도이던 산불이 30여 건으로 급증하면 헬기 운용에도 부하가 걸립니다. 동시 산불이 가장 위험한 이유는 진화 헬기를 이용해서 초동 진화, 그러니까 초기에 진화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헬기들이 다 동원이 되어 있는데 새로운 곳에 산불이 나면 어느 헬기를 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는 소방청과 군용 헬기, 민간 헬기 등 150여 대를 활용합니다. 하지만 불규칙한 상승 기류와 연기 등 위험한 환경에서 진화 숙련도가 문제가 됩니다. 헬기 물투하 고도는 20 내지 30m가 최적인데 훈련이나 경험이 부족해서 높은 고도에서 물을 쏟으면 효과가 저하됩니다. 군대도 훈련을 해서 전투력 향상이 되듯이 진화 조종사도 올바른 교육을 받아야 진화 역량을 높일 수 있습니다. 현재 주력 헬기로 쓰이는 러시아제 대형 카모프 헬기도 큰 불안 요소를 안고 있습니다. 20여 년이 넘은 헬기라 정비가 필요한데 부품 수급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며 러시아 제재로 부품을 제때 들여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산림당국은 올해 8월까지 부품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내년부터 카모프 헬기를 사용할 수 없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갈수록 대형화하고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산불에 대응하려면 진화 헬기의 확보와 조종사 교육에 대한 세밀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YTN 김민두입니다. 이태원 참사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지난주 김광우 서울경찰청장을 피해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서울 서부지방검찰청은 지난 1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송치된 김광우 서울경찰청장을 피해자 신분으로 처음 불러 조사했습니다. 김 청장은 이태원 일대 할로윈 축제에 인파가 많이 몰릴 거라는 보고를 받고도 안전관리 대책을 적절히 수립하지 않아 참사 피해를 키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JMS, 즉 기독교 복음 선교회 총재 정명석 씨의 여신도 성폭행 혐의 사건과 관련해서 피해 사실을 고수한 외국인에 대한 증인 신문이 6시간 반 만에 끝났습니다. 홍콩 국적 29살 A씨는 오늘 대전지법 형사 12부 심리로 열린 정 씨의 준강간 등의 혐의 사건 재판에서 피해 사실을 비공개로 증언했습니다. A씨 측 변호인은 정 씨 측 변호인들이 특별한 관계가 되고 싶었던 것 아니냐, 성적으로 세뇌시킨 적 없지 않느냐는 질문을 반복하고 왜 저항하지 않았느냐고 물어보자 A씨가 힘들어했고 구토까지 했다고 언급했습니다. 고등학생이 학교폭력을 당하고도 신고하지 않는 이유 1위는 이야기를 해도 소용이 없을 것 같아서였습니다. 학교폭력을 보고도 모른 척했다는 답변은 해가 갈수록 늘었습니다. 장하영 기자입니다. 지난 9년간 학교폭력 피해 학생에 대한 조치가 잘 되고 있는지 점수를 매겨달라고 했습니다. 학부모, 교사에 비해 효과가 별로라고 생각한 학생이 많았습니다. 실제로 학교폭력 피해를 당한 뒤 이야기해도 소용없을 것 같아서 신고하지 않은 학생이 많았습니다. 고등학생은 특히 해결될 거라는 기대가 낮았습니다. 학교폭력 피해 학생이 신고 후에 적절한 보호와 지원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자발적으로 신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피해 학생이 아닌 목격 학생들, 주변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피해 학생이 적절한 보호와 지원을 받는 모습을 볼 때 피해 학생을 돕는 방어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해결되지 못할 거라는 생각은 피해자뿐만 아니라 목격자도 위축시킵니다. 때리거나 괴롭히는 친구를 말리거나 신고했다는 응답은 10%대를 벗어나지 못했고 피해 학생을 위로하고 도와줬다는 응답은 줄어든 반면 모른 척하거나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는 답변은 계속 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전문가들은 이런 방관자를 방어자로 만드는 문화를 조성하는 게 학폭을 뿌리 뽑을 수 있는 해결책이라고 말합니다. 학생들이 직접 학교폭력 예방 동아리를 운영해 학생 눈높이에 맞춘 자발적인 예방 캠페인을 벌이는 것도 효과가 컸다며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보호도 중요하지만 목격자 교육도 정부 대책에 포함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10명이 있다고 치면 여기에 1명이 피해자고 한 2~3명이 가해자거든요. 통계상으로 보면 비율이. 그러면 나머지 한 5명에서 6명의 주변 목격자들은 어디로 내가 신고해줘야 돼. 나도 신고해줘야 되는 사람이야를 알아야 되는데 그런 교육들은 거의 안 되고 있어요, 사실. 정순신 변호사 아들 학폭을 계기로 마련되는 교육부의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은 이번 주 안에 윤곽이 나올 걸로 보입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경기도 평택시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한 남성이 초등학생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도망치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추적에 나섰습니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이 남성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A씨는 오늘 오후 5시 반쯤 평택 용의동 한 아파트 단지 안에서 12살 남학생 B군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달아난 혐의를 받습니다. 근처 태권도장 관장은 YTN과 통화해서 사건 직후 칼에 찔렸다라는 B군의 전화를 받고 뛰어나가 수건으로 응급처치했다고 말했습니다. B군은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허위 뇌전증으로 병역 의무를 피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래퍼 라비와 소속사 대표가 특별한 증상이 없다는 의사 의견을 무시하고 약 처방을 강하게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13일 라비를 기소하며 소속사 대표 A씨가 5천만 원을 주고 병역 브로커 구모 씨에게 허위 뇌전증 진단 시나리오를 받아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습니다. 공소장에는 라비는 실신한 것처럼 연기하는 등 거짓 증상을 꾸며냈고 A씨는 특별한 증상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의사 진단에도 약 처방을 고집해 약물 치료 의견을 받아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라비가 뇌전증이 의심된다는 병무용 진단서를 병무청에 제출하자 구 씨는 A씨에게 좋다, 군 면제다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완전히 풀리면서 도로에 차는 많아졌는데 교통사고율은 꾸준히 줄고 있습니다. 덕분에 자동차 보험회사 실적이 크게 개선돼서 보험료도 소폭 내렸는데요. 올해는 어떨지 김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 유행이 시작된 지난 2020년 사회적 거리 두기가 시행되면서 고속도로 통행량은 하루 평균 80만 대 가까이 줄었고 사고도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이듬해 교통량은 다시 늘기 시작했지만 한번 낮아진 사고 발생률은 유지됐습니다. 보험 가입은 늘었는데 사고가 덜 나며 보험사가 감당해야 할 손해보상도 덩달아 줄은 겁니다. 지난해 자동차 보험사가 역대 최고 수준의 영업이익을 낼 수 있었던 배경입니다. 자동차 보험사 매출액은 20조 7천여억 원으로 전년보다 2.4% 증가했고 손해보상액과 사업비를 제외한 영업이익은 4,780억 원으로 20% 넘게 올랐습니다. 정치권의 고통 분담 압박까지 더해지며 손해보험사들은 지난해 말 자동차 보험료를 일제히 내렸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완전히 풀린 올해는 경제 상황이 관건입니다. 정부가 내수 활성화에 힘을 쏟고 있지만 고물가로 소비가 위축될 경우 차량 운행 수요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가계의 소득 증가세가 많이 둔화되고 있다는 점, 이런 경기 불확실한 요인들로 인해서 자동차 운행 수요는 좀 둔화된 상태로 작년과 좀 유사한 그런 손해율 패턴을 보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손해율이 낮은 상태로 계속되면 추가적인 보험료 인하를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보상 기준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김지선입니다. 만 24세 이하의 어린 엄마 아빠를 청소년 부모라고 부릅니다. 자, 대다수의 이 청소년 부모는 양육비를 마련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동시에 자녀를 더 낳을 생각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24살 이하의 어린 부모들은 다른 가정보다 경제적 어려움을 더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업을 이어가야 할 나이에 양육과 생계 유지까지 책임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청소년 부모 402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더니 10명 중 8명이 양육비 부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월 평균 소득은 296만 원으로 전체 가구 평균 소득의 68% 수준에 그쳤습니다. 월 평균 223만 원을 지출하는데 이 가운데 식비가 60만 원, 자녀 양육 비용이 41만 원이었습니다. 청소년 부모 절반 이상이 취업 중이지만 비정규직이 55%로 많고 정규직은 34%에 그치는 점도 경제적 어려움의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자녀를 더 낳을 계획이 없다는 응답이 43%로 많았지만 있다고 답한 비율도 30%로 비교적 높았습니다. 정부는 청소년 부모와 자녀가 안정적으로 자리 잡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자녀를 양육하면서 학업이나 그런 취업을 병행해야 되는 그런 삼중고에 있는 그런 청소년 부모의 당사자로서 추가 자녀 계획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희망적인 걸로 보고 있고 양육비 부담이라든가 자녀 돌봄 이런 문제들을 좀 정부에서 좀 지원을 확대해야 될. 현재 일부 청소년 부모에게 월 20만 원씩 양육비를 지원하는 시범 사업은 응답자의 96%가 실제로 도움이 됐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로 한정된 지원 대상의 기준을 넓혀야 한다는 요구와 함께 일과 학업에 시간을 쓸 수 있도록 돌봄 서비스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지난 2월 중국의 고고도 정찰 풍선이 미국 영공을 침범했을 당시 민감한 미군 기지 지역에서 정보를 수집했으며 중국으로 실시간 전송도 가능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미국 NBC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이 풍선은 지난 2월 1일 몬태나주 상공에서 민간인에 목격되며 그 존재가 공개됐는데 몬태나주에는 미국의 세계 핵미사일 경납고 중 한 곳인 맘스트롬 공군기지가 위치해 있어 정찰 풍선이 정보 수집 목적으로 비행했을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특히 풍선에는 원격 작동이 가능한 자폭 장치도 설치돼 있었으나 발견부터 격추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실제 작동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중국과 일본의 외교장관이 3년 만에 대화에 나섰지만 중국 당국의 일본인 구속,
타이완 문제 등 군사적 긴장은 더욱 가열되는 모양새입니다. 반면 한중일 정상회담의 재가동에는 의견을 모으면서 영내 긴장 완화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김세우 특파원입니다. 중국과 일본이 3년 만에 외교장관 회담을 열었지만 회담 이후에도 신경전은 팽팽했습니다. 주요 의제였던 중국 당국의 일본인 구속과 관련해서는 기시다 총리까지 나서 조기 석방을 강력히 요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政府としては引き続き邦人保護の観点から中国側に対し早期解放及び領事面会の実施を強く申し入れるとともに 하지만 친강 외교부장 등 중국 당국은 법에 따라 대응하겠다며 물러서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은 또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반도체 수출 규제를 발표한 데 이어 이번 회담에서 타이완 해역에서 중국의 군사 활동에 우려를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친 외교부장은 반도체를 상대로 괴롭히는 미국의 수단을 일본이 쓰면 안 된다고 반발하면서 타이완 문제도 일본이 간섭할 일이 아니라고 일축했습니다. 또 센카쿠 주변 중국명 자오이다오에서 중국의 군사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일본은 최전방 도서 지역의 군사 거점을 강화하는 등 양국 간 군사 긴장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가운데 중일 양국은 한중일 정상회의의 재가동에 대해서는 뜻을 함께했습니다. 首脳外相レベルを含む日中間プロセスを再稼働させていくことで一致したことは重要な成果だと考えています。 핵실험 등 북한의 고강도 도발 가능성이 커지면서 한반도 정세를 안정시키려면 한중일 협력이 절실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한 것으로 보입니다. 중일 양국이 한중일 정상회담 등을 통해 입장차를 얼마나 좁힐지가 동북아 긴장 완화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핀란드가 내일 공식적으로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의 31번째 회원국이 됩니다. 옌스 스톨텐베르크 나토 사무총장은 현지 시간 3일 기자회견에서 4일 오후 나토 본부에 처음으로 핀란드 국기가 개양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스톨텐베르크 나토 사무총장은 핀란드가 31번째 회원국이 되는 4일이 나토 창설 74주년 당일이기도 하다며 역사적인 한 주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네, 드라마 미스터 선샤인 속 유진초이 역의 실존 인물 황기환 지사의 외신 인터뷰 기사 등이 처음 발굴되며 독립운동 활동이 구체적으로 확인됐습니다. 국가보훈처는 황 지사의 독립운동 행적이 담긴 미공개 자료 11점을 발굴했다고 밝혔습니다. 보훈처가 공개한 자료에는 황 지사가 한국에 자치권을 부여하겠다는 일본의 발표에 대해 반박한 1919년 8월 25일자 뉴욕 헤럴드 인터뷰가 포함됐습니다. 인터뷰에서 황 지사는 우리가 싸우고 있는 것은 일본과 동등한 권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며 한국인을 위한 한국의 완전한 독립 때문이라고 역설했습니다. 오늘도 날이 무척 따뜻했습니다. 특히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을 중심으로는 올봄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하며 초여름 같은 날씨를 보이기도 했는데 내일은 서울 아침 기온이 12도로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높아지겠습니다. 반면 낮 기온은 22도로 오늘보다는 낮지만 그래도 예년 기온을 7도가량 웃돌며 무척 따뜻하겠습니다. 내일 저녁까지는 구름만 많은 날씨가 이어지며 대기가 더욱 메마르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에 건조특보가 계속되는 가운데 전국에 산불 위기경보, 경계, 충남 홍성과 금산, 대전은 심각 단계가 발령 중입니다. 곳곳에서 크고 작은 화재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불씨 관리 더욱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밤부터 목요일 사이에는 전국에 단비가 내리겠고 특히 남부지방에는 30에서 80mm, 많은 곳은 120mm 이상의 비가 내리며 가뭄 해갈에 상당 부분 도움이 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예년보다 3도에서 6도가량 높겠습니다. 서울 12도, 대전 10도, 광주 11도, 부산 12도로 예상됩니다. 낮 기온도 예년보다 3도에서 7도가량 높겠습니다. 서울 22도, 대전 22도, 광주 21도, 부산 21도로 예상됩니다. 비가 내리며 고온 현상도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월요일 뉴스라이트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